네, 저는 이제 김대훈 교수님의 논문인 창조성 개발의 세 가지 요인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 창조에 대한 개념을 앞서 설명해 주고 계신데, 창조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무에서 유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행위로서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저 역시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그 구체적인 형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교수님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갈등, 공허, 악의 경험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활동이 창조다. 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러한 결국 그 난관을 극복하는 그러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창조라고 설명하면서 질문을 간단하게 해 봤습니다. 창조성은 어떻게 개발되는가? 사실 이제 교수님도 여기에서 그 요인들을 세 가지로서 정리를 해 주신 건데, 제목부터가 벌써 이 창조성 개발에 해당되는 세 가지 요인들이잖아요.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뭔지를 어 한번 봤는데, 첫 번째는 놀이 작업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 놀이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안 놀아보신 선생님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어 왜냐하면은 이제 놀이라는 거는 어떠한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혼자 놀 수도 있고 대상과 어울려 놀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그냥 그 어떠한 경계 없이 형태 없이 노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양식이 있지만 뭐 두꺼비집을 만든다든지 고무줄을 뭐 한다든지, 혹은 요즘은 뭐 게임을 많이 하죠. 제 세대가 되고 나서는 컴퓨터가 좀 많이 발전되면서 저는 컴퓨터 게임을 친구들하고 많이 하면서 놀았던 것 같은데, 그럴 때면은 그냥 막 비속어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막 뭐 "미친놈아 뭐 제대로 해라." 뭐 하면서 하는데, 물론 뭐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만큼 논다는 행위를 할 때만큼은 이제 과잉되어 있고 흥분되고 경계가 없고 이제 자유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클라인 역시도 정신분석에 이러한 놀이치료를 대입한 이제 학자로서 공헌이 큰데, 왜냐하면은 그전까지의 이제 분석은 성인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인부터 이제 아동도 분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된 게 이제 한마디로 이 놀이죠. 그러면서 3세 전후의 아동도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무의식의 의식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중요한 거는 놀이에서 재미예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면 그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일은 좀 더 이제 객관적인 영역이니까 단순히 재미 판단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놀이는 오롯이 재미 그거 하나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신분석적으로 볼 때 재미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재미는 리비도 활동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놀이는 이러한 리비도 분출과 운동을 몰입하면서 더더욱 활성화시키는 작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니캇 같은 경우에는 클라인 계보의 이제 학자죠. 이러한 창조력의 구현이 놀이에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했다고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그만큼 놀이야말로 이러한 창조력 구현의 기반이 되는 활동이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행위에 걸쳐서 우리가 단순히 놀이라고 한다면은 뭐 물론 저는 이제 이 창조라고 하는 게 만들어낸다는 행위와 놀이를 결합해서 생각할 때 이 점토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물론 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어느 걸 구현하는 거니까 그것도 창조력 구현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무언가를 이렇게 주물러서 조형을 해내잖아요. 그럼으로써 그냥 흙덩이에서 어떤 형태의 조각상으로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쾌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놀이 작업이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활성화되는 리비도들. 근데 그걸 대상들과 어울리면서 어떠한 행위 형태로서 놀이를 즐기는 것과 개인의 그러한 형태로서 즐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이때 각각의 그러한 그 리비도 활성화의 몫이 다르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놀이 활동을 잘 지낸 개인이 훗날 대상과의 관계도 잘 이뤄낸다, 혹은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반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사회에 나와서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문제점이나 어려움, 혹은 잘 된다든가 그리고 그런 기쁨이 있는 거기에 기저에는 선생님들이 어리실 적에 잘 노셨던 그러한 그 경험이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일을 잘 못하고 어렵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불편하다라는 건 어떠한 특정 대상과의 그러한 놀이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창조력 구현에서 칙센트미아이의 그 플로우, 몰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제 칙센트미아이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요한 거는 바로 몰입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꿈을 꾸면서도 무의식을 이제 의식화하지만 놀이를 하면서도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놀이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재미가 없으면 몰입이 안 되고, 몰입이 안 되면 증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리비도적 활성화를 이뤄낼 수가 없는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완전히 함몰돼서 그 놀이에 푹 빠져서 결국에는 그 리비도적 활성화와 무의식을 의식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일의 영역까지 간다면은 교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창조력 구현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은 단순히 즐겁지만 하진 않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놀이는 좋은 것이고 그 놀이의 핵심인 내용이 바로 이 자유라는 설명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놀이를 하면서 내가 이런 자유로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게 사실은 이런 치료적 발달의 창조력 구현을 하는 그 기반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억압적인 상태에서는 놀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너 놀 거면은 어떤 방에서 몇 시 몇 분 동안 어? 이 블록 갖고만 이 성만 쌓아 하면은 성 쌓기 싫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놀이가 아닌데 그걸 강제적으로 행하게 될 때는 당연히 거기에서 어떠한 그러한 그 리비도적 활성화가 일어날 수는 없겠죠. 그냥 불쾌함만 있을 뿐일 것 같아요. 그건 놀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최종 국면에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놀이의 핵심은 자유로움인데, 중요한 거는 이 논문의 제목이 이 창조력 구현의 세 가지 요인들이었잖아요. 근데 놀이만으로는 창조성이 구현될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놀이에서의 그 핵심은 갈등을 해결할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갈등적 요소가 들어왔을 때 사실 그 놀이는 불쾌가 되고 거기에서 그냥 그만둬 버리게 되는 형국에 이르게 되거든요. 하지만 놀이가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다음 챕터인 환상 탐험이 있기 때문인 건데, 환상 탐험은 우리가 놀이를 한다든가 혹은 꿈을 꾼다든가 혹은 더 나아가서 분석을 받을 때 어떤 그 경험에 대해서, 사건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놀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환상과 환상 탐험에 대한 구분을 해 주고 계세요. 환상과 환상 탐험이 뭐 크게 다른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고 계시거든요. 환상이 해변가나 몰 위에서 노는 것이라면 환상 탐험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는 경험이다 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환상은 그냥 그 이미지 자체에 국한되어 있는 거겠지만 환상 탐험은 그 이미지를 더 분석하고 들어가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상 탐험의 최종 국면은 무의식의 의식화겠죠. 그러한 이미지들의 연유와 내가 왜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이러한 환상을 만들어냈는가가 핵심일 텐데, 근데 위험한 거는 환상 탐험에 대한 그러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게, 환상 탐험이 너무 그런 깊은 내면을 건드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인용되는 그러한 그 대상들이 분열증 환자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왜 분열증 환자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시냐면은, 이 환상 탐험을 너무 이뤄낸 나머지 그 증환자들로서 나타나는 게 이 정신분열자들이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정신분열자들이 단순히 이러한 증환자들이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환상 탐험을 하는 그런 대상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왜 그렇게 설명했냐면은, 그 AI 이미지거든요. 바탈이랑 들레즈를 같이 형성해 달라고 했더니 되게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 꼬마 한스 사례 있잖아요. 프로이트의 말공포증의 대표적인 그 남성 표상이 이제 아버지의 그러한 그 기표가 없는 핵심적인 그 인물로서 증상이 나타난 그 공포증 환자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근데 들레즈와 가탈리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이 분열증자들이야말로 이러한 깊은 환상 탐험에 대한 핵심 그 창조자들이다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이 해석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 꼬마 한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포증 환자로서 말공포증으로서 사건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프로이트한테 분석을 받게 됐는데, 프로이트는 그래서 이러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표상이 결국 말공포증까지 가서 아버지의 그 남성 기표가 없는 그러한 대상으로서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한번 읽어보자면은 변형태들이 구체화되도록 기표가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맥락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해석은 한마디로 변형태는 감정, 즉 어떠한 그 증상이었잖아요. 그 말공포증에 대한 그 증상을 하나의 기표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프로이트가 도와줘야 됐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이 동물대기, 즉 이 어떠한 상징이 바뀌어서 그러한 하나의 그 증상으로서 나타난 말공포증이 사실은 한스의 그런 죄책과 수치가 아니라 어떠한 해법으로서의 선택이었다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동물이 됨으로써만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증상을 선택해서 그러한 사건을 해결하려고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의 상징을 빌려서 이러한 부모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공포증이 사실은. 그래서 이 해석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위험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말공포증이라는 그런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프로이트는 여기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패했다. 그걸 말공포증으로서 분석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그 아버지의 금기를 통한 공황장애 증상을 보인 것이다. 결국 그러한 병리적 증상으로서의 진단을 내려버리고 말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환상 탐험의 오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스가 그러한 증상을 왜 가지게 됐는가, 그리고 그 증상이 가지는 기능까지도 이 구조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 말공포증이 일종의 기표로서 해석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부모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기능을 했던 기표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토대로 두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상징 발견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놀이를 통해서는 어떠한 그러한 환상 탐험의 세계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창조력의 구현까지는 이제 가기에는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 있는데, 한마디로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은 이런 순차적인 단계를 거슬러서 최종적으로 딱 도착하는 그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환상 탐험의 궁극적 목적은 이러한 상징을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상징이 여기서 뭐냐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제 인지치료학자들의 언어로서는 신념체계고, 종교학의 언어로서는 교리다. 그리고 과학적 언어로서는 이러한 합의된 진리, 즉 증명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제 대체될 수 있는 언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그 상징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합의 끝에 나온 결과물, 그리고 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근데 그러한 상징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도 각 분야마다의 차이점을 두고 있는 예시를 들어주고 계신 게, 꼬마 한스를 이 임상 현장에서 현재 이제 그냥 병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말공포증에서 ADHD 환자에 딱 그냥 입각하게 되는 수준일 거라고 설명을 하지만, 결국 그래서 이제 ADHD 안정제인 이 리틀린을 복용해야 하는 그런 처방 진단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경 안정제 물질이겠죠. 그래 가지고 결국 그 증상을 이제 가라앉혀 놓기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철학과 정신분석, 역사학, 그리고 종교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징 체계를 발견한다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치료의 핵심이 이러한 상징 체계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아까 그 한스의 사례를 봤을 때 한스의 그러한 그 추후 사건에도 한스의 부모님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 한스의 이제 동생까지도 좀 안 좋은 그 결말을 맺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한 한스가 가진 공포증의 기능을 상징으로서 분석을 해냈을 때 그 사실은 그 치료적 기능을 더 제공해낼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계도적, 역사적 맥락을 정신분석에서는 항상 찾아보게 되잖아요. 나의 이런 증상이 어디에서 비롯된 그런 근원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맨날 말해 가지고 좀 스스로가 지겨운데, 이 개구리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뭐 여러 번 말했지만 공포증이라고 하는 거는 다 모성 기표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이 한스 같은 경우에는 말공포증은 사실 엄마한테서 온 그 공포증인데, 여기에서 제가 새롭게 알았던 거는 그 엄마에게서 온 증상은 엄마가 가지기 이전에 아빠가 준 증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맥락이 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엄마가 갖고 결국 자녀가 그거를 표면으로 띄워내는 그러한 국면이 결국에는 이러한 삼각화의 토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바로 이 상징체계의 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라강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징 이론에 대해서 상징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한스는 결국 이 아버지의 이름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한스의 이러한 증상 분석을 했을 때 한스 아버지가 이러한 출장과 집을 비우고 훗날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의 배경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해를 이제 도움을 주는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온 이
갈등과 공허함, 바로 이러한 말공포증까지도 이러한 증상으로서 암시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상징계에 진입하지 못한 대상들은 상상계적 상태에 밖에 놓일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놓을 수는 있어도 더 들어가진 못하는 거겠죠. 환상 탐험까지는 제대로 작용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러한 말공포증 역시도 이 상상적 동일치로서 형성된, 즉 엄마의 그러한 부정적인 리비도들을 통해서 형성된 해결되지 않은 공포증이 결국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참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상징을 주시고 어머니는 공포증을 주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엄마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최종 책임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거, 억울하실 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아버지가 한 털 걸러서 준 증상일 뿐이지 그걸 엄마 탓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앗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징을 발견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러한 친숙한, 익숙한 단어를 발견하는 것부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증상은 어쨌든 내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러한 그 맥락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단어들도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일 거란 말이에요. 어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외부적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 공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공감적 상징을 만날 때야말로 비로소 창조적인 존재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자기 분석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코앗의 환자인데 경비행기 조종사였거든요. 기계를 좋아하는. 근데 이 사람들은 기계를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환자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좋아하는 기계, 기표를 통해서 분석을 이뤄냈는데 이게 몸의 상징으로서 해석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되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동기에 가지고 놀았던 기계류의 장난감들은 자기애적이며 특별히 자체성애적인 긴장을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즉 한마디로 내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즐겨서 친숙하게 지냈던, 저는 어렸을 때 그림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는 이러한 기계들이었던 거예요. 기계적인 장난감들이, 즉 이러한 긴장, 그리고 이런 건강 염려증에 대한 걱정들, 이런 불안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작용했다고 하면서 하나의 이미 그 맥락이 생겼죠. 그리고 이러한 기계를 다루는 다양한 기술들, 이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늘어나는 그러한 제 그림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점점 잘 그려지네 하면서 그러한 거에 대한 조금 뿌듯함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자기상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선 환상 탐험까지와 이 상징 발견에서의 차이를 발표하면서 느꼈던 거는, 환상 탐험에서는 사실 이 공포와 더 가까운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그 두려움에 대한 그 개념을 구체화해 가지고 결국 이러한 아버지적 기표를 내세워야 된다라고 했다면은, 코앗의 접근은 네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 찾음으로써 거기에 따른 상징을 발견해내라. 공포는 그 다음이다. 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좋아하는 대상이야말로 존경 대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싫어하는 걸 먼저 분석하기보다는 좋아하는 거를 먼저 이제 구체화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냥 그 뜬금없는 혼수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 가지고 결론은 공감적인 해석을 받을 때 인간의 근원은 살아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결국 선생님들이 그러한 따뜻한 좋아했던 경험들을 되살리는 게 사실은 치료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공포에 대한 분석보다는 기쁨에 대한 분석을, 그런 걸 먼저 이뤄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만일 그 기표 혹은 표상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일 때에는 그 기표의 힘을 획득하게 된다. 한마디로 힘을 실어주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그림을 참 잘 그리시고 그거에 대해서 참 기쁨이 있었나 봐요라고 저한테 분석가 선생님이 분석을 해 주셨다면은 확실히 그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한 그 기능이 훨씬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직업 영역으로서까지 갈 수도 있게 될 거고, 혹은 그 외에 그 이미지에 대한 소화를 처리하는 작업들을 아무래도 진행하는 그러한 양상이 됐겠죠. 뭐 PPT에 그림 넣는 게 사실은 저는 그 일환이라고 봤는데, 그래서 상징은 창조의 이론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 선생님들께서의 어떠한 그 창조적인 생산물을 얻어내시기 위해서는 상징을 잘 찾아내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